수개월 동안 고등학생인 척했던 30대 사회복지사의 운명이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셸비 휴이 씨, 보스턴 지역의 최소 3개 공립학교에 다른 신분으로 등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파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로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참고로 저희 로 앤 크라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도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트루스 파인더라고 하는데 공공 기록 검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름만 입력해도 주소와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저희가 신원 조회에 늘 쓰는 도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검색 서비스 중 하나이고 구독을 하면 무제한으로 비공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이웃 확인, 온라인 만남 검증, 연락하고 싶은 사람 찾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성범죄자 등록 여부와 본인 신원도 조회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너에서 truthfinder.com LC 사이드바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2022-2023 학년도에 매사추세츠 도체스터의 제레마이아 이버크 고등학교 현 알버트 디 홀랜드 고등학교에 새로운 학생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학생은 16세 위탁 아동이며 이름은 다니엘 에레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후 학교 행정 담당자들은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사실 30대의 사회복지사인 셸비 휴잇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잇의 행동과 그녀가 그 일을 해낸 방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휴잇이 실제로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소 3개의 다른 고등학교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매사추세츠 주 위탁보호 아동인 척하려고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휴잇은 2022년 가을 16세 학생으로 버크 고등학교에 등록했고 실제로 여자 농구팀에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실제 나이였던 32살을 등번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이튼 고등학교로 전학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6월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잉글리시 고등학교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3살로 가장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 어린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게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네요. NBC 10 보스턴에 따르면 한 남성이 휴잇의 아버지라며 잉글리시 고등학교에 찾아와 괴롭힘 때문에 그녀를 학교에서 빼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 전 등록했고 학교도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래서 뭔가 수상하게 느꼈죠? 그렇지 않나요? 행정 담당자들이 교육청에 전화해 서류를 확인하면서 몇몇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등록 서류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지만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겠지만 학생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휴잇의 말이 가끔 앞뒤가 안 맞았지만 학생들은 그녀의 성격 때문이라고 여겼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성장 배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내성적이거나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학대를 당했고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스턴 글로버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은 휴잇이 2007년에 셰론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의 실제 졸업 앨범 사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제 참고로 휴잇의 아버지로 알려진 남성이 발견되거나 기소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휴잇이 기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원 사기와 문서 위조와 관련된 9건의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6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녀는 자수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그녀는 $5,000 보석금으로 풀려났으며 학교 근처 출입과 그곳 사람들과의 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메이스 리브는 버크 고교 출신 여성과 인터뷰했고 그녀는 휴잇과 친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을 더 믿기 어려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또 다른 셸비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계속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비록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어떤 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잇은 13, 16세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등학생인 척하면서 동시에 수업에 참석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동가족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1년에 $4,000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10대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등록 과정을 돕기 위해 아동가족부 직원들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휴잇이 10대인 척한 것은 학교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아동가족부 자원을 이용해
월든행동치료센터에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매사추세츠 주대덤에 있는 섭식장애 클리닉으로 그녀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다니엘라 에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월든행동치료센터와 그곳 직원들이 휴잇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곧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알겠죠? 여러 차례 연기 끝에 휴잇은 다음 주에 서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대신 법원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회로는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된 처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호관찰위원회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미 이곳의 지침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휴잇은 2월 3일 애 신원 사기, 공무원 행동 기준 위반, 그리고 문서 위조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4혐의는 기각됐으며 휴잇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정신건강 문제로 최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휴잇 본인도 화요일 성명에서 그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제가 저지른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행동이 보스턴 공립학교에 혼란을 일으켰고 학생들과 가족, 교직원들에게 혼란과 경보,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까지 안겨드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됐고 제 행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제 가족,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끼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 일에 대해 매일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집중적인 정신 건강 치료와 약물 치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끼친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제가 상처를 준 모든 분들이 그로부터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결정들에 대해 진심으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비용을 면제하지 않을 거예요. 휴잇 양 기소번호 2384 형사 555의 1, 2, 3, 7, 9번 혐의에 대한 유죄 답변을 받아들이기 전에 귀하의 유죄 답변을 고려하겠습니다. 법원은 귀하에게 4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합니다. 이 보호 관찰 기간들은 서로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잇은 각 유죄 답변마다 4년의 보호 관찰을 명령받았고 이 기간들은 동시에 집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형이 연속적으로 선고되었다면 그녀는 20년 동안 감독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9,000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처방받은 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보스턴 공립학교에 접근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휴잇이 오랫동안 다닌 치료사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레베카 버넷, 때때로 베키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앞서 언급한 월든행동치료센터의 전 감독이자 공인임상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넷은 휴잇에 대한 혐의가 드러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휴잇의 진짜 배경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래서 검찰은 휴잇이 버넷과 다른 월든 직원들에게 자신이 어릴 때 인신매매로 인해 너무 큰 트라우마를 받아서 실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글로브는 휴잇이 실제 신분으로 이미 월든행동치료센터에 등록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고 익명의 직원들과 전 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버넷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속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맞죠? 그리고 왜 그녀가 휴잇을 집에 들였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휴잇은 위타가동인 척하면서 버넷과 그녀의 파트너인 존 스미스라는 남성과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꽤 수상한 일이고 참고로 환자와 치료사가 함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버넷이 이상하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글쎄요, 아마도요. 버넷의 변호사 코니트라는 휴잇 체포 후 더 글로브와 인터뷰에서 휴잇이 다양한 허구 인물로 월든 보스턴 공립학교 레베카를 속여 자신이 아동 및 가족부 법적 보호 아동임을 믿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는 레베카가 셸비 휴잇의 보스턴 공립학교 등록을 도운 게 아니며 휴잇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행정관들은 이에 반박하며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자 패트리샤 웨는 2024년 보스턴 글로브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버넷이 등록 서류 작성을 위해 주민아 직접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2022년 8월 16세 다니엘라 에레라의 경우와 2023년 6월 13 세 엘리 블레이크의 경우 관계자들은 버넷이 학교 시스템에서 두 번째 이름인 엘리를 사용한 것이 첫 번째 이름인 다니엘라의 진실성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글로브에 따르면 휴잇 체포 후 최소 6건의 민원, 이 주 사회복지사위원회 버넷을 상대로 접수됐고 위원회는 그녀의 처벌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그녀는 현재 왈든 행동 클리닉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브는 클리닉이 그녀의 해고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해 그녀의 변호사인 폴 시릴은 이번 주 보스턴 글로브에 그녀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올여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직 형사검사로 학교 및 교육기관과 잠재적 범죄 관련 협력 경험이 있는 댄 슈레더를 모시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적합한 게스트입니다. 댄,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 수준으로 누군가를 사칭하고 게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들키지 않고 해낸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80년대에 TV에서 조니 뎁이 나왔던 것 말고는요. 고등학생인 척 위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례들이 그런 경우죠. 피해자가 있고 여기서도 그런 점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점은 명확한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납세자나 자원이 피해를 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크게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그녀는 학생 2번인 척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녀와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녀와 소통했던 사람들, 그들은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앞으로 나아가며 이런 일이 심리적 상처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사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전직 감사관으로 용커스에서 도시 재정 사기를 조사했기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나 성적 학대 문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학교에는 그 학교에 있어야 할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 학교에 다니는 척하거나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척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시 정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다면 분명히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죠. 분명히 사기와 위조 혐의로 기소된 거고요. 하지만 뭔가 깊이 불안한 점이 있고 또 말씀드리자면 안전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잠시만 그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살인데도 아이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많은 경우 형사 기소는 단순히 특정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지 효과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죠. 그녀가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위험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머리 위에 계속 남아 그녀의 인생과 경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일은 공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녀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구하려 해도 그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학교에 관심을 갖는 건 드문 일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학교에 가려는 사람을 보니 흥미롭고 그 이유가 궁금해요. 분명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이면 충분하다. 4년 집행유예면 충분하다. 감옥에 갈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 폭력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만 그녀를 수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기소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녀에게 전과가 없다면 이런 비폭력 범죄로 이런 사람을 굳이 수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유죄 판결로 그녀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는 학교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점검받는지와 그 집행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녀가 어떤 종류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감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감시받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봤다고 신고하면 그 위반만으로도 그녀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이 누굴 추적할 때 어떤 도구 쓰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일부 보호 관찰관들은 위성 항법 장치 추적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팔찌나 다른 장치를 착용하게 해서 그 위치가 항상 파악되도록 합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 보호 관찰 대상자가 학교나 출입 금지 장소 근처에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관이 연락해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감독 기관이 그런 기술 사용을 필수로 보느냐, 선택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녀에게 주어진 경고성 지침이고 만약 그녀가 적발된다면 구금과 같은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면 재범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녀의 이름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 등록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온라인 검색만 해도 그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녀가 예전에 시도한 적도 있고 기록 확인이나 등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고등학생인 척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 행위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사기 성향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고 납세자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위험하며 앞으로도 범죄를 반복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왜 누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큰 질문이죠. 그녀의 변호사가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했고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녀가 다시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지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런 행동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생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말이죠. 아니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행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등록하는 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들키게 될 것이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도 당신이 더 나이 많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네, 복잡한 요인이 많습니다. 영광의 시절을 다시 살고 싶거나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거나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고 느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정당화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학생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스턴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정교한 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A.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 그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듯 그녀의 가짜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당신은 그녀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은 신분증 제출 등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녀가 혼자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다른 누군가를 가짜 아버지로 내세우는 것도 분명히 이 일의 또 다른 부분이죠. 흥미롭네요. 그녀는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도요? 또한 학교 시스템이 누가 등록했는지, 느슨하게 관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학교 시스템에는 학생들이 많고 때로는 담당자들이 과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학교 시스템이 인력이 부족하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예산 삭감도 있었고 아마 그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녀가 가짜 신분증이나 학교를 속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교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돕는지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적인 사안입니다. 레베카 버넷 대해 봤죠?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가진 임상사회복지사이자 월든 비헤이비어럴 케어의 전직 감독관입니다. 그녀가 함께 살게 된 사람 말이죠.
그녀가 입학을 도왔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법률팀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속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알겠죠? 그녀는 이걸 몰랐지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넷의 법적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법집행기관이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찾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검사나 감사관으로서 사기나 비행을 조사할 때도 그랬듯이 저는 이 사람이 비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누가 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도 조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플리딜이 있었고 협상 중 그녀가 다른 사람의 연루를 말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만 만약 그들 사이 일이 구두로만 소통됐다면 이런 부분도 조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그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법집행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변호사는 이번 여름에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스턴 글로브에 밝혔습니다. 저는 버넷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버넷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징계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고 그녀의 역할 중 하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격증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곤란해질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이번 검토의 초점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주거나 전문성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돕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에서는 그녀가 증언을 하나요? 버넷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제공하나요? 그녀가 그렇게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절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나 문자 메시지가 없다면요. 또는 이번 협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말하는 피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누군가는 그냥 계속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가 없다면 그 반대를 입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댄 쇼어.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아마도 다른 상황에서요. 이번 일은 정말 이상하네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상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들처럼 똑같은 결과나 영향 혹은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말해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죠. 특히 누군가가 시스템의 허점을 또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댄 쇼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시, 항상 당신과 이야기 나누는 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NBC 피콕에도 방송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거나 뉴스데이션 쇼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 웨버 월금동부 표준시 밤 11시 생방송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